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자, 수용 방식에 이어서 오늘은 환지 방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의 절차는요, 수용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자, 실시 계획을 인가 받고 나서 그다음 환지 계획이라는 걸 짜요.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새로 조성된 토지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이에요. 어떤 토지로 옮겨줄 거냐, 거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면 공람을 해요. 자, 밖에 나갔던 환지 토지 소유자들이 내 땅이 환지 계획과 실시 계획에 따라 잘 조성됐는지 확인하러 오는 거죠. 확인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면 준공 검사를 합니다. 준공 검사를 마치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 이 공고를 하고 나면 이 다음 날부터 소유권이 새로 받은 환지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14일 이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 완전하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 환지 계획은 내가 기존에 되게 좋은 땅을 갖고 있었어요. 환경도 좋고 위치도 좋고 이런 땅인데 새로 받는 것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토지를 받아야지. 그 이전엔 좋았는데 되게 후미지고 구석지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으로 배치하게 되면은 되게 불합리하죠. 그래서 환지 계획은 위치뿐만 아니라 지목, 면적도 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질도 봅니다. 토지. 그 다음에 수리, 물의 이용이죠.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또 현재 이용 현황도 보게 되고, 그 다음 환경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환지 계획을 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환지에 대한 기준은,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은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수립을 하거나 작성을 하거나 뭔가 지정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국장이라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환지계획의 기준도, 환지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거, 그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환지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환지 방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평면 환지가 있고요. 입체 환지가 있습니다. 좀 용어가 좀 이상한데, 평면 환지는 내가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토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 환지라고 하는 거고요. 입체 환지는요, 내가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건물의 일부, 구분 소유에 대한 일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지, 소유권, 이걸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축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아파트 준다, 그거를 입체 환지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언제 받냐면 요 환지 계획 수립하기 전에, 요때 실시 계획 끝나고 나서 환지 계획 수립하기 전에 요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요. 통지를 해서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그래서 60일 사이에 신청을 받아요.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입체 환지로 줄 사람을 결정하게 되는데, 최소 공급 가격이라고 있죠. 다 조성하고 나서 이 아파트의 최소 공급 가격, 공급 가격의 70% 이하는, 야, 이건 너무 작지 않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정관이나 시행 규정은 누가 짜죠? 공공이 짜죠.
정가는 조합입자고요. 그 다음에 규칙 이런 데다가 정해놓은 대로 정해서 얘네들은 배제할 수 있어요. 너무 종전 자산을 너무 이렇게 작은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 배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내가 도시개발 구역에 집 짓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게 조그맣다는 이유로 내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자는 100% 신청을 하면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입체 환지는 어떻게 공급할까요? 공급에 대한 얘기예요. 입체 환지에 대한 공급. 자, 공급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소유자였던 사람,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나대지예요. 나대지. 빈 땅 갖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최소 공동주택 가격. 자, 도시개발구역을 잃어버리고 아파트를 새로 지었어요. 거기서 제일 작은 평형이겠죠. 제일 싼.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되는 자에게 이제 공급을 하는데 원칙이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 내가 해당 도시개발 구역에 주택을 3채나 갖고 있었는데 한 채밖에 안 줘? 네, 한 채밖에 안 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공유자가 있었다면 부부가 토지 하나를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공동명의로. 대표자 한 명. 대표자 한 명에게만 1주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 위에다 쓸게요. 예외. 자, 예외로 내가 도시개발 구역에 가지고 있던 주택 수만큼 주는 겁니다. 서울과 같은 혼잡한 지역은 그렇게 주지는 않겠죠. 그 과밀 억제권, 억제 권역, 외 지역이에요. 자,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건 수도권 정비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과밀 억제권 그러면 서인경이죠. 서울, 인천, 경기 이 지역 외 지역에 도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주택 수만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 기숙사는 방이 여러 개 필요한 곳인데 주택 하나 주면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공공이 하는 경우. 공공이 하는 경우는 항상 예외에 껴 있습니다. 그쵸? 예, 이게 주택 수만큼 주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거를 적당하게 알맞은 토지로 주려면요. 토지를 평가해야 되죠. 평가. 토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걸맞는 환지로 줘야 됩니다. 이 평가 방식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면적식. 하나는 평가식.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절충식. 면적식은 내가 100평의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토지를 주면 되는 거죠. 그걸 면적식이라고 그래요. 평가식은 내가 1억짜리 토지를 갖고 있었다면 다 사업 끝나고 나서도 1억짜리 주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평가식이 원칙입니다. 가장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라고 보여요.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입체 환지다. 입체 환지다 그러면 면적식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평가식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절충식은요. 절충식은 면적식과 평가식의 어떤 장점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 절충식으로 해요. 이게 평가식이 원칙이긴 하지만 절충식을 요즘 추세입니다. 추세. 자, 이게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설명을 좀 더 보충해 드릴게요. 자,
이게 대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건 아직 사업하기 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근생 지역이 있어요. 근생 지역. 그리고 여기에는 주택 지역이에요. 주택들이 옛날 7, 80년대 지은 적벽돌 그런 주택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없애고, 주택 같은 경우는 요만한 토지를 사람들 내보내고 다시 이 토지를 갖고서 주진 않죠. 보통은 밀도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입체 환지로 주죠. 입체 환지. 그래서 여기서는 평가를 할 때 평가식으로 합니다. 평가식. 이 주택이 1억짜리였다면 1억짜리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여기서 상업지역, 근생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건물을 지어놓고 식당도 하고 가게도 차리고 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를 평가식으로 해서 나중에 토지를 돌려받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그냥 도로만 내고, 이 도로에 투입된 토지만큼 빼고 나머지를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 면적식이에요. 그 면적식이 좀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도 지역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면적식과 평가식을 섞어서 쓰는 게 요즘 추세다 이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환지 계획을 한번 짜볼 건데, 환지 계획을 배우려면, 학습하려면 용어를 몇 가지 아셔야 돼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토지 부담률입니다. 토지 부담률. 토지 부담률은 같은 말로 감보율이라고도 해요. 감보율.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덜 간자에 걸은 보자예요. 옛날에 토지의 면적을 잴 때 측정하던 단위인데, 그게 면적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기존에 이런 지역이 있었고요. 필지는 좀 이렇게 지 멋대로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새로 이제 조성을 하죠. 똑바르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반시설 면적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어떤 지역은 공공용지로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내가 땅을 이만큼 가졌지만 이런 공공용지나 기반시설로 인해서 자기가 나중에 받을 토지는 아마 줄 거예요. 한 이만큼.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주냐? 이게 토지 부담률입니다. 공공용지에 많이 투입이 됐으면 그만큼 감보율이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받아야 될 토지는 면적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게 토지 부담률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염없이 높여버리면 100평 갖고 가게 차려서 장사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토지 부담률이 80%예요. 그러면 100평이었던 사람은 20평 받아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을 걸어 놓습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 평균 토지 부담률의 50%를 이하로 해야 돼요. 그걸 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이 막 도시지역에 된다기보다 농지나 임야에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죠.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늘어나서 자기가 땅이 조금만 있어도 그 위에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한 60%까지 해도 되겠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지정권자가 해도 좋겠다 인정을 하면 60%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들이 생각해보니까 더 해도 될 것 같아. 그게
그게 더 이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60%를 초과할 수도 있어요. 이게 토지 부담률입니다. 토지 부담률. 이걸 누가 정하죠? 시행자가 정해요. 시행자. 지정권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정합니다. 자, 여기에 나온 토지 부담률이라는 건요, 한지 방식 중에서 면적식이에요. 면적식. 면적식. 그 평가식에서는요, 평가식에선 돈으로 따지죠. 그래서 토지 부담률이라고 안 하고 평균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평균 부담률. 얘도 마찬가지로 50%를 넘을 수 없고요. 지정권자 상관없이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50%를 초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 부담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산식이 있어요. 산식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드리면 이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그때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근데 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토지 부담률은 전체 면적 있죠? 전체 면적. 사업의 전체 면적에 복잡하게 더 뭐가 들어가는데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면적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나 공공용지 이런 것들을 투입하는 거 보류지라고 그랬죠? 보류지 이거에 대한 비율이에요. 이게 보류지가 공공시설입니다. 보류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자, 보류지 설명드릴게요. 보류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공공용지예요. 또 하나는 채비지입니다. 채비지는 공공용지는 아실 테고, 채비지는 시행자도 돈이 들어가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 비용을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할당받는 땅이에요. 나중에 이거 팔아가지고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겁니다. 그 보류지를 얼마나 투입됐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 면적의 비율이 토지 부담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류지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지 계획을 우리가 짜보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보류지죠. 자, 보류지는 공공용지와 그 다음에 시행자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받는 채비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토지 부담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토지 부담률은 면적식일 때는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러고, 평균 토지 부담률. 그 다음 평가식에서는 그냥 평균 부담률이에요. 얘는 면적식이니까 평균 토지 부담률. 이거를 구하는 산식은 제가 문제집풀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굉장히 머리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과소토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자기가 본래 갖고 있던 토지가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데 조성된 토지는 다 큼지막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작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을 큰 토지로 주게 되면 누가 손해죠? 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작은 토지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작으면 이 과소토지 기준 이하가 되면 그때는 환지를 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면적이에요. 과소토지 기준 면적. 그 다음 환지 부지정이에요. 환지 부지정. 환지를 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나는 환지를 받지 않겠다.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자, 환지는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어떤 필지에서 이걸 지상권이나 이런 걸 설정해 놓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임차인이 원하면 아직 계약이 유효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새로 받은 환지에 그 임차인도 그대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 몰래 환지를 부지정해 버리면 임차인은 여기 들어가서 계속 토지를 사용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토지 주인이 환지 부지정 신청을 하고 도망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임차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임차인 동의. 임차인 동의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환지 계획 같은 걸 짤 때도 환지 계획 짜고 나서 통지를 하고 공람을 해요. 이렇게 바꿀 건데 와서 한번 보라는 거죠. 이때 통지할 때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통지하겠죠. 왜 X를 쳤을까요? 하겠죠. 거기에 있는 수익권자, 사용 수익권자, 그러니까 임차인, 아니면 지상권자 이런 사용자들, 사용 수익권자들한테도 통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사람이 통지받고 나서 가서 봤더니 내가 거기에서 다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해도 좋겠다 안 좋겠다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권자한테도 통지를 한다. 그러니 환지 부지정 신청도 임차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환지 부지정은 두 번째 이유는 이 과소토지 기준에 걸려서예요. 과소토지 기준 이하면 환지 부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환지 제한입니다. 환지를 아무나 다 주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제한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내용이 있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부담료까지는 지울게요. 자, 어떤 경우에 환지를 제한하냐? 자, 공람 공고를 했어요. 개발 계획 짤 때 공람 공고를 하죠. 그때 토지 소유자들은 처음 그게 여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는 투기 문제 때문에 개발 계획 짤 때 공람 공고를 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특정한 날 기준으로 이날 이후 이 날을 기준일이라고 해요. 지정권자가 정합니다. 기준일을 정할 수 있어요. 공람 공고일 또는 기준일을 정했다면 이 기준일 이후에 분할을 하는 경우예요. 분할. 이게 무슨 말이냐? 토지가 하나 있었는데 공람 공고가 했대요. 도시개발을 하는구나. 그러면 소유자마다 분양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토지를 분할을 해서 분할 신청을 해서 소유자가 한 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전환이라고 그래요. 전환.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도 빌라처럼 생긴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임대 주고 살고 있다가 이거를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합니다. 건축법에 가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여러 가구가 살고 있더라도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근데 다세대 주택은 빌라 생각하면 돼요. 빌라는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한 명이었던 게 4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걸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분리라고 있습니다. 분리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데 도시개발 한다니까 소유자를 나눠서 서로 따로따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자를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걸 분리라고 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증가예요. 증가. 이 소식을 듣고 빈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해버리죠. 여러 소유자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럼 소유자가 한 명에서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공란공고일이나 기준일 이후에 분할하거나 전환하거나 분리하거나 증가했다면 여기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입체환지 같은 거 아파트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걸 투자를 할 때 기준일이 언제인지 공란공고일이 언제인지 언제부터 이 소유권이 늘어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환지 부지정의 3가지 경우입니다. 자, 우리는 환지 계획을 학습하기에 앞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알아봤어요. 그 용어를 이해했으니까 이제 환지 계획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자, 환지 계획을 한번 짜볼게요. 토지 부담률은 공공용지나 채비지로 하기 위한 비율이죠. 그 토지의 비율이죠. 이거를 5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과소토지 기준. 너무 작아서 환지 부지정을 할 그 기준을 30으로 잡았습니다. 뒤에 뭐 평이든 제곱미터든 상관없어요. 그냥 3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은 110을 갖고 있었고요. 토지 면적이. B라는 사람은 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C라는 사람은 90을 갖고 있고요. D라는 사람은 60을 갖고 있을게요. 지금 현재 사업하기 이전부터 갖고 있던 면적이에요. 이거를 종전 토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종전 토지 면적. 자, 그리고 토지 부담률을 적용을 합니다. 50%죠. 종전 토지 면적에 50% 적용했더니 55가 나오고요. 여기는 50이 나오고 여기는 45 그리고 30이 나오죠. 이걸 권리 면적이라고 해요. 권리 면적.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면적식에 대한 얘기죠. 근데 평가식도 이게 돈으로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예요. 평가식에서는 권리 면적을 권리 가액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도시개발이 끝났습니다. 도시개발 끝냈더니 이렇게 될 리는 없지만 모든 필지 면적이 5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110이라는 자산을 투자해서 이런 50의 필지를 받게 되는 거죠. 이 권리 면적에 따라서. 자, 그래서 55, 자기의 권리 면적이 55인 사람은 50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5가 손해가 나죠. 그리고 50이었던 사람, 권리 면적이 50인 사람은 딱 맞네요? 그쵸?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5인데 땡 잡았네요. 여기는 50으로 들어가니까 플러스 5를 이익을 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30이죠. 30은 얼마나 더 줘야 돼요? 20이나 더 줘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주죠. 딱 보니까 과소토지 기준에 걸리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환지를 주지 않습니다. 환지 부지정. 환지를 안 줘요. 그냥 청산하고 끝내는 겁니다. 돈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이너스 5 손실을 봤죠. 그 손실 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거니 받거니 할 게 없죠. 이런 거를 적응한지라고 해요. 적응한지. 죄송합니다. 여기서 5를 손해 봤으니까 이런 거를 감환지라고 해요. 줄어들었다고 해서 감환지라고 그러고 나중에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실 보상. 여기는 5의 이익을 봤죠. 그리고 늘어났죠. 그래서 증환지라고 그래요. 증환지. 이런 걸 증환지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부당이득을 가져갔으니까 부당이득을 회수해야죠. 그렇죠? 정환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손실보상, 부당이득, 환지, 부지정은 나중에 정산을 해야 돼요.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그거를 청산이라고 그러고요. 그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돈을 청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산금. 이게 환지 계획이에요. 좀 개념이 좀 잡히시죠? 예. 이게 환지 계획입니다. 자, 환지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종무자산에 대해서 환지에 대해서도 가격평가를 해야 되죠. 가격평가를 해야 돼요. 환지. 다 조성하고 난 그 환지에 대해서 가격평가를 하는데 가격평가의 원칙은 감정평가가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일단 받습니다. 첫 번째로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어요. 토지평가위원회. 이 위원회에서 이 가격이 여기서 나온 가격이 맞는지 의논을 해서 정합니다. 이 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 소유자들 이해관계자도 있고요. 그 다음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어요. 이런 집단들이 모여서 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말이 많아요. 이 조합원들이 말이 너무 많아서 토지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해요. 이 결정된 가격은 환지 계획을 인가받고 나서요. 인가받았어요. 인가받고 나서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어요. 이거 변경할 수 있게 해주면 끝도 없어요. 그렇죠? 변경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환지 계획의 상위 계획은 뭐죠? 실시 계획이에요. 상위 계획이 변경됐어요. 상위 계획이 변경됐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실시 계획의 변경으로, 상위 계획의 변경으로 변경하는 거는 예외예요. 근데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환지 계획이 인가받고 나서는 변경할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환지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환지 예정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